오랜만에 모십니다. 전우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다스베이다를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토착외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길어 올려서 대중적으로 확산되게 만드신 분입니다. 자, 박수. 며칠 전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토착외구 프레임이 빨갱이 프레임보다 훨씬 더 나쁘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퍼뜨렸다 얘기하시면 제가 위험해져요. 위험한 분인데. 오랜만에 모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짜 황당해가지고, 청와대 내에 일제시대 조선 총독관이 있었단 말이죠. 문체부 장관이 안 그래도 임명 전에 일본을 띄우고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던 양반인데, 처음에는 계획은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게 분명해요. 왜냐면 그 터의 2분의 1 크기로 복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니, 왜 조선 총독 관절을 김영삼 정부 시절에 허물었단 말이에요. 허물었는데, 다시 짓냐고. 모두가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크기가 점점 줄어.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미니어처. 여기까지 갔거든요. 도대체 조선 총독 관전은 어떤 건물이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왜 이러는가 대체. 왜 이러는지 알고 싶으면 문체부 장관을 불렀어야죠. 먼저 내력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청와대란 이름 자체가 잘못 붙인 거예요. 청와대 이전에는 경무대라고 그랬죠.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한 다음에 처음으로 사료에 나와요. 경무대는 무슨 뜻이냐면 무술을 구경하는 대 또는 이제 제 추정인데 경복궁 후문 이름이 신무문이에요. 신무문을 마주보는 대. 이 둘 중에 한 가지 뜻이었을 거예요. 원래 대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높고 평평한 인공물이란 뜻이에요. 축대 그러죠? 축대. 또 무대. 가구 중에도 침대, 화장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글자고요. 자연물에 쓰기도 해요. 자연지형에 피룬대라고 백사이양복 유적이 있는데 피룬대, 뭐 침류대, 을밀대 이런 식의 이제 가파른 언덕 위에 평평하게 펼쳐진 곳을 대라고 그랬어요. 경무대도 그런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는 경복궁의 후원처럼 쓰였어요. 묵과시험을 보기도 했고 과거시험을 보기도 했고 또 군대 사열도 하고 이것이고요. 왕궁의 뒷마당 정도 됐군요. 뒤에 언덕이죠. 일본이 이제 한국을 강점한 다음에 1915년에 조선물산공진회라는 걸 하면서 경복궁을 다 이제 쓸어버려요. 건물을 대부분 다 헐어버리고 일각에서는 총독 관절을 지은 것이 경복궁을 모욕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데 경복궁은 이미 1915년에 다 헐어버린 상태였고 1926년에 그 앞에 또 조선총독부 청사로 가로막았기 때문에 더 모욕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었죠. 조선총독부 관절을 세운 것이 1939년인데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좀 무기로 사용됐던 것이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비행기 공격에 대비해서 총독관절을 새로 짓기로 한 거죠. 당시 조선총독은 조선군 전체에 대한 군사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휘하기 좋고 또 가장 안전한 곳. 그래서 방어에 유리하고 또 서울 전역을 내려다보면서 군사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관점에서 총독관절을 지었는데 비밀리에 공사를 해서 1949년에 준공한 건물이 경무대 총독관저예요. 그러니까 경무대는 그 지명이에요, 지명. 남산에 중앙정보부 있을 때 그냥 남산 간다 그러면 중앙정보부 끌려간다는 뜻이었어요. 경무대 총독관저인데 그냥 경무대라고 줄여서 불렀던 거죠. 그 이후에 총독 셋이 쓰다가 미군 이제 군정사령관 하지가 그걸 그대로 뺏어서 자기 관저로 사용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대통령 관저로 계속 쓴 거죠. 휴전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관저로 썼던 거죠. 그래서 줄여서 약칭 경무대라고 했고 4.19가 난 다음에 윤보선 전 대통령이 대라는 글자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 몰라서 그랬는지 자기 마음대로 청와대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왜 청와대냐?
기와가 청기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화이트하우스를 본따서 파란색 청기와를 얹은 이제 청와대라고 하죠. 우리는 옛날부터 건물이 무슨 전, 당, 합, 각, 재, 헌, 누, 정 이런 글자들을 붙여왔지 건물에다가 대라고 써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냥 내내 청와대라고 불렀던 거죠. 이 상태로 이제 전속을 해왔다가 김영삼 대통령 1995년이 광복 50주년이었잖아요. 중앙청, 조선총독부 구청사를 철거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제가 그 무렵에 여행사 가이드한테 그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는 꼭 헐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데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이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하면 뭐 싹싹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런 반응, 리액션이 있잖아요. 아, so 데스까, 그렇습니까? 근데 조선총독, 중앙청 청사 앞에 와서 이게 예전에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지은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 반응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so 데스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 so가. 우리말로 하면, 아, 그래? 이렇게 반말로 바뀐다는 거죠.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리고, 노태우 씨가 이제 한 얘기도, 외국 정상들한테 건물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난감했다는 거죠. 아, 이 건물이 참 독특하게 생겼다. 어떻게 지은 거냐 그러면 조선 총독이 관저로 지은 건데 우리가 그냥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대통령으로서 민망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경험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조선 총독부 청사 철거를 환영했고 그래서 1993년 겨울에 바로 이제 철거가 됐죠. 건물의 탄생과 사망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잖아요. 네. 다시 복원한다는 발상은 지난 30년간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했죠.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고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고 아무도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 터에 2분의 1 크기로 만듭시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는 이상하거든, 이게? 나도 이상해. 이거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 떠오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베를린에 가서 손해상 철거하라고 시위한 사람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베를린까지 날아가서. 그 한국말로. 그렇죠. 손해상 철거하라고 시위한 사람들은 어디서 떨어진 사람들일까요? 근데 저는 그 멘탈 자체의 역사성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보건 관련 자문위원인가요? 네. 역대 대통령 아들들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다가 미니어처로 변했어요, 지금. 거기에 무슨 역대 대통령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미니어처 자문을 해요. 아니, 원래 미니어처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댄 거거든요. 누군가가 생각을 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시를 한 거 아니야. 정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이랬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재현하는 사례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황룡사 9층 석탑 한번 다시 만들어보자. 이런 거 할 수 있죠. 미륵사 다시 한번 좀 만들어보자.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특별한 랜드마크였고 어떤 시대의 문화나 예술적 수준, 성취도를 보여주는 그런 성과들이니까 없어져서 너무 안타까운 것들은 재현할 수도 있고 미니어처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건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본 사람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워낙 금단의 지역이라서 기억도 안 하고. 조선총독부 시절에도 건물 전체를 보여준 적이 없고 공개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거기 가서 맘대로 사진 찍고 한 사람이 없어요.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졸라 의심스러워. 이거는 일본 극우가 자신들의 찬란한 역사 속에 건물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의 부처가 이걸 왜 생각해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베를린에 가서 손해상 철거 시위를 할까? 또 왜 이 사람은 여기다가 느닷없이 조선총독 관저 건물 복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으로 이 조선총독 관저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겠죠. 왜 그랬을까? 일제강점기 친일파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데 친일파 연구에 물꼬를 텄던 작고하신 임종국 선생은 대략 친일파를 세 그룹으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이제
매국노형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무슨 귀족 자기를 받거나 은사금을 받거나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직을 받거나 이렇게 부귀영화와 이제 그 친일 행위를 맞바꾼 자들, 뭐 이완용, 뭐 송병준, 이재극, 매국노형 친일파고요. 두 번째는 생계형 친일파. 일본 순사라든가 교도소 교도관이라든가 말단 관리라든가 그걸로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뭐 개중에는 일정 노릇을 했다거나 하는 좀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세 번째가 저라면 이제 그냥 해바라기 친일파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민족적 대의나 뭐 이제 민족국가 수립이라든가 꿈을 꾸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붙어버린 거죠. 붙어버리고 나서 자기 행위를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려고 들어요. 친일의 불가피성을 이론으로 만든 굉장히 이제 이 해악을 많이 끼친 집단이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친일로 변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친일의 불가피성을 하나 이론으로 만드는 거죠. 이론으로 만들어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그게 제일 나쁘다. 그게 이제 하나의 확신이 돼서 반민특위에 이광수가 잡혔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친일했어. 그런 식의 논리 구조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 자기의 친일 행적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억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해요. 사실 기억에는 언제나 의지, 의도, 욕망이 개입해요. 신혼부부들은 뭐 자주 씻느니 안 씻느니 치약을 허리부터 짜느니 밑에서 짜느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만 나이 든 부부들 싸우는 거는 대개가 기억 때문에 싸워요. 똑같이 같이 겪었는데 서로가 그때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면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고 싸워요. 기억이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적을 어떻게 기억으로 만들어서 전승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태도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저 나름대로 규정하면 첫 번째 유형은 해방되고 나서 뭐 잠적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아주 드물었고 두 번째가 이제 파렴치형이죠. 그때 안 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 모두가 약했기 때문에 겪은 비극이다. 그러니까 난 잘못 없다예요. 가장 심했던 방식이 이제 우리가 친일했기 때문에 이나마 사는 거야라고 하는. 우리가 친일해서 그게 다 미천이 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에. 아니, 근데 해방 이후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립운동 한 놈들이 한 게 뭐 있냐. 멀쩡한 건물 부수고 폭탄 던지고 사람 죽이고 실제로 뭐 학교 짓고 뭐 빌딩 세우고 회사 만들고 이게 다 누가 한 일이냐. 다 우리 친일파가 한 일이다. 그 사람들의 후회가 이 정부에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 해방 직후에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웠어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딛고 독립정신을 잃지 않고 독립할 수 있었던 한국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배웠고 또 이렇게 느꼈고 헌법에도 그래서 재헌헌법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 초반 특히 이제 소련 중국에서 이제 개혁 개방이 본격화될 그때부터 싹 트기 시작해서 2000년대 중반 한 10여 년쯤 지나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런 목소리들이 공공연히 표출되기 시작해요. 뉴라이트의 등장이죠. 예, 뉴라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립운동가가 실제로 우리 독립에 기여한 바가 뭐 있느냐. 그걸 대놓고 말하기 시작하죠. 예, 대놓고 폭탄 던지고 사람 죽이고 시장 질서 교란시키고 우리의 경제가 성장한 것은 바로 이 친일파들이 일본에게 배운 뭐 기술, 지식 그것이 이제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그게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운동과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관계없다. 건국절 새로 제정하자는 얘기. 또 위안부는 매춘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최근에도 친일파는 열심히 산 사람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들까지. 이런 발언들이 세력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자, 그런 관점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왜 총독관절을 복원하려고 하는지. 이걸 모형으로 만들든 아니면 이제 실제 크기로 만들든 거기다 놔두고 관람할 때 그 앞에 이제 이 건물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거 아니에요. 총독관절로 지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대통령 관절로 쓰다가 반일 감정에 이제 편승해서 허물었다. 거기에서 설명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독립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준 나라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서 이어진 나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식민지와 대한민국 사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거예요. 일제가 예. 총독이 살라고 지은 집에 한국의 대통령이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들의 눈에 단일 보자면. 역사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서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것이고. 일본에서 보는 총독이 살던 곳에 한국 대통령이 살게 된 것이야. 그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드러내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조선 총독부의 역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것과 연속성을 갖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미 해왔던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걸 보여줬던 실물이 없어진 게 안타까운 것이고 그게 안타까우니까 다시 만들어라. 하다못해 축소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자리에 갖다 놓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아니, 무슨 뭐 황룡사 9층탑에 그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서 모여 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얘기를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몇이나 되겠어요. 살다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현 정부 내에 토착 왜구가 있어요. 대중의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상식을 가진 사람 보고 우리가 몰상식하다고 그래요. 보통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상식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몰상식한 상식이 문제는 이제 권력을 쥐었다는 거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문제일 거예요. 이제 조선총독부, 조선총독 관저 복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냥 해프닝일 수 있겠지만 향후 또 이런 방식의 문화적 대응들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일 관계를 가장 좋았던 때로 돌리고 싶다.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를 일본인들식으로 기억하면 일제강점기예요. 이런 발상들이 어떤 정책 또는 이제 계획으로 표현될지 걱정스럽긴 하죠. 저는 그래서 토착 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시해야 된다고 봐요. 총독 관저 이거 우연히 나온 아이디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거 토착 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만 좀 추가를 할게요. 토착 왜구라는 말에 좀 정의를 대중적으로 통용될 만한 상식적 정의를 한번 내려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인들은 대중의 상식과 어긋나는 몰상식한 집단을 대할 때 그렇게 욕을 해요. 파시스트. 그죠? 나치. 우리가 지금 토착 왜구라고 부르는 말도 지금 시대에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국한해서 쓰자. 과거 파시스트나 나치와 같은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대 군국주의 이데올로기. 강자 중심, 힘 중심, 약자 권리 무시, 그다음에 이민족 혐오. 일본 군국주의 시대, 일본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아직까지도 썰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토착 왜구로 부를 수 있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는 파시스트나 나치즘 이건 형사처벌받을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청산해보거나 비판해본 적이 없어요. 힘으로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거 이토 히로부미가 했던 얘기예요. 이거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고작 임금 4.5% 올리려고 8천억 회사에 손에 끼쳤나.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고작 시급 400원 더 받으려고 내 수업권 침해하나라는 대학생이 똑같이 했어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군국주의적이거든요. 식민지 시대를 발전과 성장의 시대로 기억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를 그 시대의 역사와 이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비판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있다. 토착이가 있는 건 분명하고 그 관점에서 그 결정들을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장이 본물체에서 튀어나왔던 시대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롤백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두더지 게임에 두더지가 머리 내는 나올 때마다 뿅뿅뿅뿅 뿅뿅뿅뿅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켜보다가 뿅뿅뿅뿅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토착 왜구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